자, 찍겠습니다. 전면으로 봐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다시 한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뵙습니다. 꼭 인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인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저는 홍천의 아들입니다.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에서 태어나서요. MBC를 이제 아나운서로 시작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계속 사회를 보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네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춘천 MBC에서 5개 보직 국장 중에서 3개를 다 거치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를 또 맡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년 교례회를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서로에게 새해 인사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테이블별로 다 나누셨죠? 자, 그러면 공식 행사에 앞서서 복합 위기의 시대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전략이라는 주제로 신년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전 농림식품부 차관을 역임하신 박영범님으로, 이분은 홍천군 내촌면이 고향이시고요. 현재 고향에 거주하시면서 강원대학교의 개원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박영범 전 차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 몰랐고요. 꽤 오랜만에 고향에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요즘 드는 느낌은 확실히 서울보다 많이 춥다. 근데 그 알싸함이 나쁘지 않은 그런 고향이고요. 저는 박영범이라고 하고 내촌면 다풍리 논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아시다시피 전기 안 들어오고, 그리고 뭐 당연히 포장도 안 된 데서 살다가 5학년 때 형 중학교 가면서 5학년 때 전학을 나갔어요. 그래서 춘천 가서 다녔다가 평생 소원이 제가 만 55세에 은퇴를 해서 고향에 와서 농사 짓는 게 소원이었고요. 그래서 농대를 가겠다라고 했던 거고, 근데 고1 때 고1 말에 문과이과를 나누는데 제가 정록색약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는 정록색약 이과를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과를 갔고, 문과의 유일한 농대가 농경제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제학과에 가서 농업 쪽에 일을 쭉 하다가 만 55세 은퇴하고 고향에 와서 농사 짓고 남들 안 하는 환갑잔치를 세게 할 계획입니다. 웃지 마세요. 환갑, 이제 갑자가 한 바퀴 돌아오는 거잖아요.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게 딱 뒷방 나는 환갑잔치였는데,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잘 노는 그런 환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59세가 됐습니다. 제가 65년 뱀띠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의 환갑이라서 엄청 설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이 좀 길었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년에 굉장히 희망찬 노래도 들었고,
희망차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다들 그렇게 올해 전망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보통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보통은 이제 퍼펙트 스톰, 세 개의 삼각파도가 들어오고 그 가운데 끼어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글로벌 세계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 홍천까지 어떻게 이제 올해 좀 더 지혜롭게 펼쳐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복합위기, 지금 딱 드러나는 거는 현실로는 코로나, 단순한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후위기와 연계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은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수만 년 전에 동토 안으로 들어갔던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는, 그리고 실제 감염력이 입증이 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연계된 감염병. 그리고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식량과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크림반도를 포함한 그 지역이나 동북아 지역의 우리나 또는 대만이나 이런 세계적으로 힘이 부딪히는 접점지대에 있는 그런 위기의 문제가 있고, 이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러한 다양한 위기가 이제 한꺼번에 오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금리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 보면은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면서 한 방에 0.75%의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IMF 전까지 적응금리 10%였고요. 대출금리 14%였습니다. 그때 정책금리 5%였고요. 5% 정책금리 공짜라 그랬었어요. 그게 IMF 전 얘기입니다. IMF 이후에,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미국이 위기가 온 다음부터 저금리로 들어가면서 어쩌면 역사적으로 거의 0%에 가까운 저금리가 비정상입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역사 내내 금리는 5에서 6%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금리가 오히려 비정상일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난 저금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소비자 물가요, 지금 이제 5%, 6% 해갖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인플레이션 2자리 많이 경험했죠? 우리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그때 10% 넘는 금리로 대출 받아가지고도 돈 벌겠다고 막 덤비던. 왜? 경제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요, KDI가 이제 장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한 거 보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을 한 2.4% 내지 2%대 초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2%가 안 되는 성장을 한다면 물가가 2% 이상 올라가 버리면 역성장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선진국들은 다 저성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장 동력, 우리 잠재 성장률을 유지해 가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성장의 과실들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전문가들에 대한 최근 조사를 보니까 50인한테 딱 물어보니까 경제 위기냐? 그러니까 위기다. 거의 다 위기다. 근데 위기가 어느 정도냐? 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런 이제 일시적인 경제 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들 동의가 되는 게 전환 또는 대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섬나라 영국이 로마 시대 때부터
동양의 일본처럼 완전 야만인이었다는 건 아시죠? 사람 살기 진짜 나쁘고. 근데 그 영국이요, 19세기 전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뭘로? 증기기관, 에너지를 새롭게 쓰면서. 말이나 소의 힘이 아니라 석탄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우고 갑니다. 그게 19세기 초반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전기의 힘과 석유의 힘을 가지고 자동차의 시대를 열면서 미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초반 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 또는 인도, 2050년이 넘어가면은 인도네시아도 빅5 안에 올라올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크게 요동을 치면서 단일 패권에서 이제 다극화되면서 이 패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보통 이런 경우를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무역 보복하고 우리가 자유무역 글로벌로 계속 글로벌 스탠다드였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전기차 안 사잖아요. 그죠? 유럽도 지금 막았어요. 자국 영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뭐죠? 보호무역에 가까운 블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우리 무역 적자가 거의 50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글로벌 자유무역을 토대로 해서 성장을 급속해온 나라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가 WTO 체제의 자유무역보다는 나라와 나라 간의 FTA, 양자협상식으로 또는 영내교역 중심으로 자국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0세기 후반에 글로벌로 쭉 진행되던 내용들이 로컬 베이스하고 어떻게 결합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글로벌이 완전히 닿지 않습니다. 닿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이 어떻게 연결될 거냐. 한마디로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패권의 이동만이 아니라 이 패권의 이동은 문명의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환기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 우리 전체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날씨가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죠. 지금 북극의 냉기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그 밑에 제트기류가 돌아야 되는데 이 냉기가 반토막이 나면서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작년도 텍사스의 한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저쪽에 라니냐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기후가 전체적으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지구 전체의 문제이고 이 부분이 2050년까지 파리협약에서 얘기한 1.5도의 지구 온도를 지키는 것,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2050년까지는 계속 나빠집니다.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해야 2050년 우리가 계획한 그 기점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기후는 앞으로 계속 나빠진다. 문제는 태풍, 홍수, 폭염, 가뭄, 감염병. 기후하고 다 연결된 거고요. 그래서 1960년생이 겪었던 것 대비 2020년생이 겪어야 하는 재난의 강도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보면 기회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후대가 바뀌면서 기회의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기후에 어떤 방식으로 지역이 적응할 거냐라는 문제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농작물, 작물이 이제 북상하고 있는 것하고도 일정 정도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위기라고 하는 것이
복합위기라고 했는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환경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위기, 인구위기, 식량위기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인구, 식량, 환경하고는 그대로 연계된 자연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뒤집으면은 지금까지는 도시 중심의 자본 중심의 도시 중심의 집중된 화석 에너지 중심의 이 권력 체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분산 에너지 체계로 가면서 점차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역 전략으로 채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로 이전성,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는 이 부분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은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봐야겠지만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 농업입니다. 인간의 역사 600만 년에서 800만 년 정도가 되는데 계속 뜯어먹고 잡아먹고 살았던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한 곳에 정주할 수 있었던 건 농업이고요. 농사 잘 되는데 모여서 상호 교환도 하고 상업이 일어나고 나라처럼 이렇게 커지고 할 수 있었던 힘은 농업이에요. 자연을 다루기 시작한 거죠.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 농업 고작 10,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급격히 도시가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프랑스와 영국의 자본 구성을 보면, 부의 구성을 보면 1년 GDP의 7배에 해당되는 부가 있는데 1700년에 프랑스 부의 70%는 농지에서 나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19세기 중후반에 내려가면 농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죠? 전체 산업에서 석탄과 석유를 쓰면서 부의 구조가 농업의 비중이 그러니까 농업의 양이 줄은 게 아니라 비중이 줄어든 거죠. 급격히 경제 성장을 하면서 농지의 가치는 이렇게 떨어지고 아파트와 같은 주택,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주택이 전체 부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농업을 통해서 1000년 전부터 200년 전까지 농업이 중심 산업이었다. 불과 200년 사이에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이 된 거죠. 문제는 21세기 지금은 과연 어떻게 어디로 갈까라는 문제입니다. 리프킨은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봅니다. 하나는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농업혁명 이후에 내내 자연과 같이 인간이 살았었는데 19세기가 되면은 땅속에 석탄을 꺼내서 불을 질러서 엄청난 에너지를 확보합니다. 이것이 산업발전을 일으켜요. 20세기는 석유와 전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화석 연료로 인해서 지금 기후 위기까지 와 있는 거고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데 합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엘리트 에너지, 사우디에 몰려있는 석유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나 햇빛이 들고 전 세계 어디에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우디 석유를 가져다가 정제해서 서울에서 집중해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너지는 분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역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고 결국은 문명을 결정하는 에너지는 곧 권력이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미래의 키워드는 물, 에너지, 식량, 자연 자본입니다. 19세기, 20세기 급속한 산업화, 화석연료 시대의 중심이었던 것이 빠지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비중이 줄어들면서 물, 에너지, 식량이라고 하는 자연 자본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영국이 엊그제 신문, 연말 말일날 신문에 난 건데 영국이 쇠락한 지역, 어촌 지역의 해상 풍력으로 이제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해진 미래. 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처럼 두 자릿수 성장 불가능합니다. 2% 성장하면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그런데 국가로서는 정말 정책하기가 힘듭니다. 전체 인구가 주니까. 그런데 지역은 달라요. 지역은 인구 이동이라는 변수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업화 전에 웬만한 시군은 다 20만, 30만이었습니다. 인구 3천만 시대에. 그런데 지금 5만 넘어가는 군이 많지 않을 정도로 쪼그라들었잖아요. 왜? 사람이 도시로 빠져나갔으니까. 사람이 도시로 빠져나가면 자산이 같이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온다는 거는 자산이 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집사람이랑 둘이 내려와서 집 짓고 살아요. 4월 달에 마을회관에 내려와서 4달 동안 이제 농사 지으면서 집 짓는 거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준비해가지고 그동안 많지 않았지만은 벌었던 거 몽땅 갖고 내려와갖고 지금 집 짓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면 자산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내천농협 조합원 엊그제 됐다고 통보 왔어요. 농사도 많이 안 짓는데 2,000평 조금 못 짓고 있는데 근데 반동사만이라서 저로선 벅찬데 근데 지금 내천농협 하나로마트의 우량 고객입니다. 뭐죠? 사람이 움직이면 자산이 움직이고 소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인구 이동, 우리로서는 지금 홍천으로서는 귀농귀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특히 귀촌 중요합니다. 귀농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농촌을 빼고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뭐 해야 될지는 이제 농업에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춥고 겨울인데 혹시 심심하시면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콤하겠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생태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기초 안에 이 도너츠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너츠 안이 깨지면은 사회적 기초가 깨지는 거고요. 도너츠 밖이 깨지면은 지구 생태 전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은 둘 다 깨지고 있다. 그래서 한번 올겨울에 같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글로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개 이런 문제, 전체 사회를 구조적으로 다 같이 보고 환경 생태를 다 같이 보면서 기후 환경, 식량, 에너지, 인구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정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지속 가능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문제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뭐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도시의 문제를 농촌이 풀어줄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가 돈 벌어서 농촌을 지원한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지만 아니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농촌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 무엇으로? 식량, 에너지, 물 모든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력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집어버린 게 뭘까요? 비대면. 의료 때문에 안 된다, 교육 때문에 안 된다, 뭐, 요새 TV 보세요. 모든 광고의 대부분이 애들 온라인 교육 광고. 맞죠? 옛날에는 학원 광고였어요. 요새는 온라인 교육 광고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천면 다풍리 농골 저희 집 아직 인터넷 안 들어왔어요. 600만원 달라내는 거 협상해갖고 지금 400만원으로 결정해서 400만원 주고 지금 이제 인터넷에 끌기로 했는데 사실은 무선으로요. 미러링해서 TV 다 봅니다. 테더링 해갖고 인터넷 은행 일까지 다 보고 있어요. 인터넷 안 들어왔는데도. 다시 가장 중요한 변화, 특히 농촌이라고 하는 거리, 지역이라는 거리를 뒤집어 버린 것이 비대면 사회,
원격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제 거리의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에 있어서 거리의 문제를 해소했을 경우에 나머지 못 풀 게 뭐가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략에 있어서도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리가 없어진, 그러면 다 동시성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정책 구상 전반이 새롭게 뒤집어질 필요도 있을 거다. 그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틀만을 가지고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그 요소를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지역을 재발견하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가 인구가 이동하면 자산과 소비가 이동한다. 그리고 자치분권 균형 발전, 우리 유 의원님 와 계시는데 실제 힘 있는 의원님이잖아요. 맞죠? 맞죠? 네. 자치분권 균형 발전 힘입니다. 지역의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여기 철도할 때요.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군수님 청와대까지 쫓아오고 난리가 났었고 군 전체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치분권, 우리의 힘은요. 우리의 힘을 만들었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도시재생, 먹거리, 인구 뭐 이런 얘기 다. 자,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전략이 생활권,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공무원 부서 아니요. 일단 리더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통합적으로 공간과 산업과 사람과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구조적으로 통합해서 사고하면서 통합 전략 하에 하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먼저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얹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러면 먹는 거, 돈 돌아가는 거, 교육, 의료 이런 전반적인 거의 전략이 지금 새롭게 바뀌는 세상에 적합하게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네, 농업에서는 공익직불제 들어온 것이 기본 토대를 깔은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보존을 하고 식량을 하고 지역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한마디로 농사를 짓는 것은 공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로 법으로 만든 게 공익직불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보니까 모든 후보들이 임기 내에 공익직불을 5조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조 4천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조까지 임기 내에 늘리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구조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유연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먹거리 문제가 아시죠? 농촌 지역의 먹거리에 수입 농산물이 도심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 네. 그래서 먹거리를 지역에서 순환시켜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한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생활과 경제가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농촌공간기획법 상임위 통과했더라고요. 이거는 여야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관할 때 이 법을 만들어서 상정을 못 시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스러웠었는데, 지금 상임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지자체장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거버넌스를 모아서 농촌 지역도 이제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상업지구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를 세밀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아시죠? 그냥 집 옆에 태빛공장이 들어와서 앞마을이 만들어져도 합법이었습니다. 난개발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왜? 전통적으로 국토부가 농촌 공간은 도시의 배후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는데 농촌공간계획법이 만들어지면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아마 올해 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 농업을 포함한 오늘 이런 번영회처럼 지역에 참여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농기촌을 포함해서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짧은 시간인데 시간을 더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빨리 가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요약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요약을 아주 잘 해주셔서 쏙쏙 들어왔습니다. 박영범 전 농식품부 차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